3년 만에 처음으로 문학다운 문학을 내놓는다고 세상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던 작가 김동인. 서울 성동구 하왕천리 영단주택에 모이는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은 창문을 두드리는 거센 바람과 전쟁의 와중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총소리입니다. 이제 동인의 모습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다. 다만 50여 년간 이 세상을 거쳐간 그의 흔적만이 이곳 원주 공원묘지에 남겨져 있을 따름이다. 여기 묘를 쓰신 지 얼마 됐습니까? 80년 5월이니까요. 한 2년 됐습니다. 지난번 장마 때 이쪽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 그러는데 예, 묘는 괜찮군요. 그 뉴스에서 그 얘기 듣고서 그 다음날 뛰어와 봤어요. 다행히 괜찮습니다. 이 묘지에 나와보니까 또 그 금동 선생님의 마지막 순간이 사실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비참했죠. 그 돌아가시기 한 1년 반 전부터 어느 날 들어오실 때 입이 좀 돌아가시고 한쪽으로 왼쪽이 좀 힘이 없으시면서 조금 그 말을 좀 더듬으세요. 그러니까 점점 진행되면서 이때는 부축을 하고 걸을 수 겨우 부축하고 겨룰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배까지 탔는데 아버님 몸을 가누지 못하시니까 배가 기우뚱될 거 아니에요. 네. 딴 사람들이 우리 쫓아냈어요. 배가 빠진다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김 선생님 나이가 그때 나이로 만 7살 지나 네. 그 며칠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거의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님 생각엔 이제 저희가 그때 사남매였으니까 일단 학석동에 누님 댁이 있으니까 거기다 피신을 시켜놓고 어머니 혼자 돌아오셔서 이제 또 아버님을 오시겠다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피란지에서 돌아오실 때가 언제였어요? 51년 7월달인가 8월달에 장마 직후에 저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먼저 서울 왔죠. 그때 금동 선생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습니까? 저희 집 근처는 숨을 좀, 거두시고 저희 집 근처는 좀 밭이었는데요. 밭고랑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가내장돼 있었어요. 그 피난 누구의 손에 모르죠. 누가 글로 옮겼는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또 그때 처지에 산소구할 수도 없고 또 아버님 평소에 원하시던 것도 있고 하니까 형제도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전부 군인들 시체를 먼저 화장을 우선적으로 해줘서 화장사장하고 같이 끼워서 화장을 해갖고 한강에 제가 뿌렸죠 그냥. 그러면서 한참 크면서 저희가 생각하니까 참 아버님 돌아가실 때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 자식들로서 애석함이 많아요. 그래서 묘를 모셨는데 이 묘 안에는 저희가 아버님 평소에 쓰시던 은수저를 보관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은수저를 유품으로 그냥 묻고서 아주 전망도 좋습니다. 동인의 문학적 출발지는 동경이었다. 동시에 그의 젊음이 숨쉬었던 곳이고 학문과 예술이 있는 제2의 고향이기도 했다. 활동사진을 구경하며 희비야, 김자, 긴다에 있는 낡은 책방을 돌며 탐정소설을 구해 읽으면서 동인은 문학에 눈떠갔다. 1914년 그의 나이 14살이었다. 명치학원 중학부에 적을 든 동인은 평양 성덕소학교 친구인 주요한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 그러나 주요한의 목표인 문학을 넘어 예술을 겨냥함으로써 동인은 심리적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행동은 가와바다 미술학교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주요한 전형택 등과 함께 발간한 동인지 창조의 이념과도 무방하지 않다. 동인이 모든 비용을 대고 1918년 2월 장난호를 낸 우리나라 최초의 동인지 창조는 서도인 유학생 중심의 문학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동인은 문학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약한 자의 슬픔, 마음이 옅은 자요, 목숨, 음악 공부 등 순소설을 표방한 동인의 작품이 활자화되어 나왔다. 동인 문학의 지리적 출발점이 동경이었다면 춘원은 정신적 배경이었다. 당대 최고 작가였던 춘원을 소설가로서 동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에 창조의 동인으로도 활동하게 된 춘원이야말로 동인에게서 영원한 맞서이며 정신적 자극제였다. 소설가는 예술가요 신이라고 주장했던 김동인. 그는 춘원 연구나 조선 근대 소설가 등의 평론을 통해 그러한 문학관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 소설에서 과거형 문체와 시점의 단위와 같은 끊임없는 방법론적 실험을 시도한다. 그 전형적인 작품이 1921년에 발표된 뱃다라기이다. 대동강의 봄 정치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하다. 선뜻 손이라도 맞잡을 듯 낮게 뜬 뭉게구름. 까맣게 내려다보이는 물 위엔 푸른 놀이배들이 반짝이는 물결을 타고 넘으며 봄 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들은 우담보다도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두 해전이었던가. 내가 그 속절없이 애처로운 노랫가락에 이끌렸던 것이 한 고을 원의 안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뱃사람을 따라 험한 백길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그 노래. 영유 뱃다라기는 두 해 전 그날도 그 형형색색의 선율들과 함께 부드러운 봄 공기를 가르고 나의 귓전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마치 끊일 듯 구슬프게 이어지는 흐느낌 같았다. 나는 그 노래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나는 온갖 풍상을 다 겪은 듯 보이는 작년의 뱃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계속하시죠. 방해가 됐습니까? 뭐 영유가 고향이시오? 예. 나기는 기드났디만은 한 20년 영연 가보지도 않았시오. 아니 왜 20년씩이나? 사람의 일이란 거이 어디 그저 운명 탓이디요. 운명? 길티요. 운명. 운명. 그는 지나온 자신의 어긋난 삶과 회한을 단지 운명이라고 잘라나했다. 그리고 아주 담담히 이런 얘기를 내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부디 영유서 한 20미 떨어진 작은 어촌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인이 됐디요. 마을이 돼야 고작 해서 30여 호 남짓 되는 작은 곳이 되어버린. 난 그래도 내 아내와 아주 행복했습니다.
마음씨까지 착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아내를 선망해 마지 않았디요. 난 기런 아내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내 또한 기랬고요. 근데 그런 우리 사이에도 이따금 다툼이 일어났디요. 아내의 천진스러운 성격은 누구한테나 선선하고 친절하게 불기일수여서 종종 동네 청년들이며 남정네들이 따랐디요. 그 아내는 결국 해픈 여자는 아니었지만은 난 남정네들의 무심한 눈길 하나까지도 기꺼이 아내를 향한 거라면 시샘이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난 공연히 화를 내거나 아내에게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웃에 사는 내 아우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은 더우시죠? 나는 참을 수가 없었대요.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아우는 나와는 달리 얼굴이 희고 귀피가 흐르는 게 촌사람답지 않은 늠름한 위험이 있었는데 아내는 마치 내게 하듯 아우에게 자상한 관심을 쏟았을 뿐더러 아우 역시 꼭 지 부인을 아끼듯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었지. 어때요? 이야! 이거 좋은데? 형님과 셋이 나거든요. 이야! 좋다! 그래서 난 늘 아내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를 의심하고 시샘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시오. 한가위를 얼마 앞두고 난 장날 아내에게 거울을 사다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난 약속대로 거울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기뻐한 아내를 생각하니 40리금 내 길도 먼 줄을 몰랐시오. 그런데 그때 중적은 뭐라 표현해야지. 몰아치는 배신감과 분노로 쥐가 나와서 나는 참 신덩나는 듯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쥐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 마침내 나는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이슥했으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난 속으로 딱한 생각이 들었으나 괘씸하기도 하며 지각에 가봤자 어디 가건 곧 돌아오건 뒤 아내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성냥을 찾으려는데 나는 아차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후다닥 몸을 숨긴 그것은 틀림없는 새양쥐였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 놀러온 동생과 함께 쥐를 잡으려던 아내를 나는 이튿날 아침이 밝았으나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온 데는 미친 듯이 다 찾아보았지만 아내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난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꼭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찾았대요. 찾았대요. 뭐라고?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바다에 몸을 던져 자기의 결백을 증거한 것이었디요. 난 중주인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아우마저 집을 나가버렸고 저도 고향을 떠나 뱃사람이 된 겁니다.
백방으로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은 난 끝내 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3년 전 강화를 지나는 뱃길에 난 우연히도 영유 뱃다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가사며 가락이 아우식으로 변조된 아우가 아니고서는 세상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아우만의 뱃다라기였습니다. 그래, 다시 아우를 만났습니까?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모르디오, 정처가 있나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몰려댕기디요. 난 혹여 그를 다시 만날까 하는 기대가 나. 해가 바뀌었을 때마다 이곳 대동강가를 어슬렁거렸지만 다시는 그 구슬픈 뱃다라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1910년대가 이광수 문학시대라고 한다면 1920년대는 김동희 문학시대라고 요약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이광수가 장편 중심의 소설을 썼다고 한다면 김동희는 단편 문학을 했다. 그래서 이 김동희의 큰 업적이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편 소설을 확립시켰다. 이것이 문학사적인 큰 의의가 하나 되겠습니다. 김동인이 단편에 나타난 하나의 문학적 세계를 요약한다면 그 일제라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조건 하에서 어떻게 사람이 몰락해 가느냐, 또 그 몰락해 가면서 어떻게 삶의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또 그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등등의 삶의 문제를 일제라는 사회 환경 속에서 투시시켜 놓고 그로부터 삶의 의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김동인의 문학세계로 요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도 김동인 문학은 끈질기게 약자의 이야기를 쓰되 작가의 또 하나 이면세계는 그 억눌리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상을 또 인간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그려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강자지향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단편 세계 또는 장편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한다면은 영웅주의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는 초인간주의라고 그럴까? 약간 약자에서는 안 된다. 스스로 천재임을 자부했던 작가 김동인. 1900년 10월 2일 평양부 하스부리 6번지에서 출생한 이래 평양은 그에게 정신적, 물질적 기반이 되어왔다. 아버지 김내연은 평양 대대로 내려오는 토호였다. 나이차가 17이나 되는 맏형 동원과 두 동생들 사이에서 동인이 집안의 귀공자로 자라났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동경 유학 시절 그리고 아우 동평의 3.1운동 전단을 기초해준 사건으로 경험한 3개월의 감옥살이를 제외한다면 평양은 동인에게 있어 하나의 왕국이었다. 그러나 방탕과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 부인의 가출이 이어진 20대 말에 가서는 평양은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1931년 김동인은 재혼한 부인과 함께 평양을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한다. 동인이 쇠잔한 몸과 영혼을 이끌고 말년의 삶을 보낸 홍익동집.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지만 부인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동인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머니 있잖아요. 제 누님 또 있잖아요. 제 누나.
근데 처음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시게 됐을 때 결혼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약혼하게 된 거요. 네. 결혼하게 네. 된 거요. 네. 처음에 중매하는 분의 소개를 이렇게 만나 뵀을 때 네. 그때 인상이 어떻던가요? 아니, 나이가 많고 꿈쩍스럽지요 뭐. 아니 멋쟁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아이 멀찍이라도 소문나서부터 전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좀 더 어려 보이겠어요 내가 그때는요. 네. 근데 그 중매하는 사람 집에 오셨는데 신문으로 내내 가리고 난 안 봤어요. 그랬더니 섹시 얼굴 한 번도 못 봤으니 다시 한 번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그거야말로 숨겨져 놨던 비하이로 모란봉에서 만났어요. 아 처음 대면을요? 네. 네. 처음엔 이거 진짜 얼굴 중매하는 보고. 사람네 집에서 네. 아리군 목에 이게 어디 바라보고 했으면 신문으로 많이 얼굴을 못 봤다고 다시 한 번 보자고 그래서 평양 모란봉에서 외식집 네. 외식집에서 만났는데요. 참나 정말 질문이 들어와요. 네. 제주는 좋아도 경박한 인물이 좋으냐? 둔하고 어리석고 그렇지만 무게가 있는 인물이 좋으냐? 네.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주. 네. 네. 그런 질문이 오니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글쎄. 아니, 야근하는 동안에 편지를, 그러니까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들어가지요. 네. 그 아주 가까우니까요. 오늘 저녁에 붙이면 내일 아침에 들어가지요. 근데 당신 편지 갖고 해답을 안 하면요, 왜 안 하느냐고 또 야단을 해서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쓸 것도 없죠. 당신도 배를 쓴 거요 없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내년 뭐, 또 아침 먹었어. 네. 그리고 또 생각납니다. 네. 또 저녁에 먹었어. 저녁 먹고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나 마찬가지로 또 생각이 났어. 이렇게 편지가 하나도 재밌는 말도 없고요. 했어, 이랬어, 저랬어. 그 편지 뭉치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거 이렇게 됐어요. 네. 남편으로서 그 선생님이, 금동 선생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어렵게 살고 선생님은 딱 애를 취급해서 어디 갔다 오셔도 아이들 보고 너희 꼭대기는 어디 갔니? 어디를 꼼짝을 못하게 해요. 왜 그러시죠? 조금도 당신 곁을 못 떠나. 네. 그만큼 많이 사랑이 크셔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저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어려워서 그러나요? 네, 항상 어렵고 또 저는 집에 계시면서 시중이 너무 많고 네. 항상 좋은 애가 있어야 되고 또 나무도 같이 해야 되고 편육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아침에는 거의 어떤 일을 갖고 계세요. 식사가 까다로워서 항상 그 걱정이 그 식사 때문에 늘 걱정하고 어떻게 부처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못해서 따라갔지요. 제가 만족하게 살은 건 하나도 없어요. 평양은 동인작품 이해의 실마리가 된다. 그에게서 평양은 대동강이요 대동강은 바로 평양이었다. 도병로 을밀대 모란봉도 대동강은 시인 묵계 기생들과 더불어 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예술인 동시에 허무였다. 백다라기, 광염소나타, 광화사 등 동인의 술문학이란 실제로는 일상의 삶과는 관계없는 것이었다. 그럼 동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허무주의에 이르게 됐을까? 동인이 그야말로 대부호의 둘째 아들이었고 또 머리가 비상하게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마냥 천재지요. 그리고 집안의 귀공자에다가 천재적인 그런 두뇌를 갖고 태어난 분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세 가지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마탱입니다. 마탱은 그 김동원실에서 해방의 재헌국회 때는 그 국회 부의장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흥사단의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었죠. 이 마탱은 배다른 형입니다만은 나이가 대단히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그 대단한 그 마탱은 도저히 벽처럼 넘을 수 없는 그런 거인이었어요. 김동인에게, 이런 천재에게 있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강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강수라는 인물이 문학에서는 김동인이 아무리 자기가 순수 문학을 한다고 떠들고 이강수를 능가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강수의 큰 존재에게는 역시 그 큰 벽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하고 항상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그 주요한이 있는데, 이 주요한 씨도 대단한 그 천재거든요. 우리들이 알기에는 일본의 그 제일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서 들어간 한국인의 그 최초의 케이스가 그 주요한입니다. 이런 그 주요한 같은 이런 대단한 인물이 그 문학에서 라이벌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 셋을 갖다가 김동인이가 능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김동인에서 그 좌절감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인생으로는 자기 마태형, 문학으로는 이강수, 그 다음에 동세대의 경쟁자로는 주요한, 이거 다 넘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 어떤 한계감 때문에 허무의식에 빠지는 그런 그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그 김동인이 역사 소설로 나간다든가, 또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기는 그 방탕 생활을 했다든가, 가산을 다 탕진했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런 사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로 이사와서 월부로 정갈한 집을 한 채 산 뒤에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그야말로 긴장 한마디에 끝이 날 정도의 것이었다. 동인의 말대로 부탄자루로 자신과 부인 4명의 자녀를 담보삼아 삶의 벼랑에 배수진을 쳤다. 원고료를 받으면서 과거의 새서방질이라고 자주 했던 옛날의 동인이 아니었다. 예술은 인생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예술 자신을 위하여서도 아니요, 다만 예술가 자신의 막지 못할 예술력 때문이요 라고 말하던 그의 정열도 이젠 찾을 길 없었다. 소설, 야담, 수필 등 가리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 어디건 썼다. 가장 왕성한 집필기였다. 하지만 이런 행위야말로 삶과 문학의 파탄에서부터 자신을 세우기 위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그토록 순문학을 주장해오던 김동인, 그가 생존을 이유로 역사소설을 집필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젊은 그들, 왕부의 낙조, 운영궁의 봄 등은 동인이 찾은 궁색한 길이었다. 흥선군 이항의 둘째 아들 제황을 익성군으로 봉하여 익종의 대통을 이기 하라. 흥선군을 대원군으로 하고 흥선군 부인을 랑랑부대부인으로 봉하며 흥선군의 사택은 궁호를 운현궁이라 하며 대원군 이항에 거쳐 운현궁.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궁안을 왕래하던 하인들의 수렁거림은 오전이 지나며 더욱 심하여지더니 마침내 안에서 곡성이 울려나왔다. 무술년 2월 초에 세인의 비난과 존경을 함께 받던 조선조 최후의 섭정인 그는 드디어 그의 야심과 포부를 죽음이란 운명 속에 고이 잠재웠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죽음과 동시에 사라질 야심을 위하여 그가 계획하고 연출했던 평생의 기행들에 대한 세인들의 설왕설래, 무성한 고일담만이 그의 이런저런 명성과 함께 운영공주의를 꿈처럼 맴돌 뿐이었다.
바람 소리가 요란했다. 낮 동안 떠들썩하던 소리며 막걸리 냄새, 돼지머리 삶는 냄새에 김치 냄새, 안주 굽는 냄새 따위가 사람의 땀 냄새의 뒤범벅으로 한꺼번에 덤벼들던 숨막힘이 가시고 팔각등이 어렴풋한 문설주며 허리가 꺾어지도록 숙이고서야 겨우 드나들도록 납작 엎드린 지붕들도 더욱 낮은 자세로 쉬는 거리. 가만히 서서 보기엔 고즈넉한 이 거리를 2보 전진 1보 후퇴 비틀걸음으로 걸어오는 취객이 있었다. 해진 도포, 떨어진 강. 근본은 양반이 모양이었으나 어느 모로 뜯어묻은 그는 이미 한 표랑객만 같아 보였다. 기실은 이 시조 영조 대왕의 현선이요 사도세자의 증손인 그였으나 가진 것 없는 그는 그저 천대받는 왕국의 한 가난한 종친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어딜 가나 권력의 핵심이 있던 김씨 일문이나 여타의 권문 세도가들에게 있어서 별볼일 없는 무례하며 술 먹는 이의 투선꾼, 비루한 치인이나 상갓집 개의 다름아니었다. 그렇듯 홀대받으면서도 무슨 까닭에서인지 그는 청하는 이 없어도 술판에는 꼭 끼었으며 양반들의 문전박대에도 비굴한 웃음으로 결코 화내는 일이 없었다. 그래, 무슨 일로 이렇게 또 찾아왔는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도 돈 좀 좀. 다루는 이러한 그의 행동에 동정하여 사소한 위로의 말이며 쌀말이나 보태어주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어느 쪽이든 크게 역정을 내지도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래, 내 마지막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흥선군 이항의 속마음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 태연하였다. 마치 그는 수모를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였거나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자체를 즐기고 있거나 하는 듯 보였다. 자, 이 갈끈이나 좀 불러라. 좀 눕고 싶구나.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선을 하듯 단아하게 앉아 난초를 치는 모습을 잠시나마 보았던들 흥선군 이항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그토록 쉽게 내리진 못했으리라. 기교를 무시하고 뻗어나간 난초이. 그가 키워내는 난초는 힘의 난초였다. 때로 그것은 그에게 쌀이 되주기도 하고 그의 울분을 사려내는 조용한 도장이 되기도 했다. 제왕아, 왕자의 덕이 무엇이냐? 서민을 궁일이 여기는 것입니다. 또 편중 편애를 삼갈 것이며 처가의 권세에 눌리지 말 것이니라. 또 자신의 자격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기가 가장 무사람이고 따라서 만인의 표본이 되어야 할 사람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밖에서의 행실과는 달리 집안에 들어오면 위험 있는 가장이요 법도 있는 애비로서 행세했다. 그는 둘째 아들인 제왕에게 늘 왕자가 걸어야 할 길과 왕자의 덕을 가르쳤다. 비록 지금 낙척하여 조속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종실의 한 사람이요 영특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흥선의 마음속에
아무런 야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끈기 있게 기회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 놀아라. 건너집 행랑아이들과 도지이나 해라. 부인, 도전이 역적에 보였소. 목능 참봉 이하전이가 영모죄는구만. 헌정에 이어 철정조가 대를 이을 세손이 없자 왕실의 위축들이 종친 중에 대통을 이을 유력자를 제거해버린 사건이었다. 평소의 기행으로 겨우 살아남은 흥선은 위험을 느꼈다. 이후 그의 행동은 더욱 아나무 인격이 돼갔다. 공공연히 기생집을 드나들며 패거리와 짜고 속임수로 투전판을 쓸어버리거나 술을 마시고 공공연히 시비를 붙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천우신조의 기회가 찾아들었다. 헌종의 모친인 대왕 데뷔 전 조대비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철종이 병사했을 때 확실한 결실을 보고야 말았다. 철종이 부모하시자 조대비는 어전 회의를 열어 흥선의 둘째 아들 제황을 조선 26대 왕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그것은 대원군의 지모와 계략에서 나온 결과이듯 신이 내려준 운명이든 간에 오랜 수모를 인내해가며 바라나던 그의 소망대로 그가 아끼고 사랑하던 둘째 아들 제황은 조선의 제26대 왕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그는 섭정이라는 이름 하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의 홍지를 마음껏 펴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야흐로 긴 겨울을 인고와 침묵으로 이겨낸 자가 맞이한 따사롭고 화창한 봄 그것이었다. 동인이 역사소설 쓴 것은 1929년부터인데 바로 재혼하기 직전부터입니다. 그 전에 그 파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고료로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기하고 싫어하던 신문 연재 소설을 쓴 겁니다. 젊은 그들이 바로 그 작품이죠. 젊은 그들과 그 소위 그 상하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운영궁의 봄. 둘 다 대원군과 관계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젊어서 마음껏 한번 즐겁게 유쾌하게 살고 놀아도 봤고 또 가정적으로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본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을 작품으로 다루는데 그 성장 과정의 영향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문제들을 깊이 있게 천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인식 내지는 역사의식이 부족한 작가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금동 김동인. 그는 한때 나는 소설가로다. 천하를 향하여 내 직업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말년에 그가 통속소설로 굴복한 순간 동인의 문학적 생명은 끝나버린 것이었을까. 그의 이름 앞에 붙여졌던 수많은 수식어들이야말로 그 스스로 내린 평가를 후대의 문학사가들이 확인해준 데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문학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동인은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 듯 1930년에 작품 무지개를 발표했다. 그가 찾고자 했던 무지개는 그의 문학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뛰어난 재능과 여건 속에서도 문학적 열정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던 불행한 천재의 모습을 우리는 김동인 그에게서 본다.